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룸의 첫 소식은 JTBC가 입수한 외교부 대외비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던 2013년부터 일본 외무성이 우리 외교부에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적절히 대응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일본의 압박은 당시 우리 정부의 사법농단으로 이어졌고, 당시 외교부는 일본과 위안부 합의까지 맺은 바 있죠. 그리고 지금은 수출 규제라는 보복 조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9월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났습니다. 일본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 달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며 경고했습니다. 박준용 국장은 당시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6년 전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하도록 압박한 겁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또 보복 조치까지 시사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박 국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이하라 국장이 재판 개입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대응은 한국 정부에 맡겨놓은 걸로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일본 정부의 압박에 박근혜 정부와 심지어 우리 사법부까지 움직였습니다. 작년에 검찰의 수사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을 말합니다. 압박 이후부터 강제징용 사건이 늦어지게 된 상황까지 공다솜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주재회의에 정홍원 국무총리와 박준우 정무수석 등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2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즉시 외교부가 담당 부처이니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보름 뒤인 12월 1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재로 이른바 1차 소인수 회의가 열립니다. 김 전 실장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그리고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합니다. 차 전 처장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브레이크를 걸어줬어야 했다며 재판을 늦출 수 있다고 말합니다. 1년 후 두 번째 열린 소인수 회의에서 윤 전 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 해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전범기업 측 변호인을 만났으며 대법원에 제출할 의견서까지 대신 검토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여간 대법원에서 잠자게 됩니다. 그 사이 원고인 4명의 피해자들 중 3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예, 한국 정부가 나서서 대법원의 판결을 해결하라는 일본 측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삼권 분립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매주 일요일 총리 공간에서 열리는 이른바 6인 회의.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권의 고위 관계자 소수가 모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6인 회의의 주요 현안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우리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적절히 대응하라는 요구만 되풀이했다. 삼권 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6인 회의에선 3차례 이상 일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집중적으로 다룬 겁니다. 당시 이미 두 나라 기업이 기금을 마련해 배상하라는 방안 등을 거론했지만 일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물밑 협상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응하란 주문만 거듭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당시 일본의 강한 압박 기조로 미루어 일본의 보복 조치를 예상해 왔다며 TF까지 만들어 대응했지만 주요 부품 국산화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예,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결정을 끝내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도쿄를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밀고 나가겠다는 거죠? 네,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8월 2일 아베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에 접수된 의견에 대한 경산성의 의견 표명이 있을 예정인데요. 반대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배제 방침은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8월 2일이라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을 텐데 한일 외교장관이 만날 수도 있고 근데 만나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ARF의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타로 외무상이 모두 참석을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양자회담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고노 외무상의 기자회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バンコクで開かれる ASEAN 関連外相会談に出席をし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が、その場でのバイの会談についてはまだ何も決まっておりません。 네, 다만 이 화이트리스트 문제는 경제산업성 소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 하더라도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예. 뭐 그렇게 간다고 치고 그러면 그 뒤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강경한 입장엔 변함이 없어 보이는데 또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산케이 신문은 이 당분간 한국 정부와 회담하지 않겠다,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정부 분위기를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산케이 신문은 주로 이 극우 성향의 주장을 앞세우는 매체이기는 합니다만 이 아베 정권과 워낙 가깝기 때문에 정부 단독 기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산케이 일면 보도는 팩트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 아베 정부의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보도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걸 전제로 본다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진전된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G20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했던 아베 총리가 앞으로 이어지는 유엔 총회나 에이펙 등 다자 회의에서도 일찌감치 만나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하고는 별개로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은 유지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또 밝히고 나섰죠. 네, 이번에는 정부 대변인격인 관방장관이 직접 밝혔습니다. 지소미아는 2016년 이후 매년 연장되고 있다면서 올해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관방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政府としては日韓関係が現在非常に厳しい状況にあるものの、連携すべき課題はしっかり連携していくことが重要であ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 네, 일본 정부는 또 지난 25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와 관련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도쿄에서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를 연결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26일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일각에선 외교적 해법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긴 합니다. 글쎄요, 청와대에서 파악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아직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물론 최근 와다 하루키 등 일본 지식인들이나 일본 언론에서 한일 간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고 실제 한일 외교 당국 간 대화도 전보다는 서서히 살아나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다음 달 2일 화이트리스트 관련 가기 결정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장관급 회의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서 일본 측에 면담을 하자고 했지만 부정적인 답을 들은 것도 이 같은 기류에 무게를 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어떤 겁니까? 혹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공식화되지는 않은 만큼 우리 정부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가기 결정 이후 일왕이 이를 공포하고 나면 늦어도 8월 하순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텐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책 실장을 위주로 관련 부처들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에 대한 규제와 마찬가지로 청와대는 수입처를 다양하게 하고 또 국내 생산을 늘리는데 각종 지원책을 내놔야 할 텐데요. 지난번보다 훨씬 포괄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문 대통령은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휴가 5일도 반납을 하고 고심하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는 한미일 3국 의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조금씩 주말에 나왔습니다만 일본 의원들은 아베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대화의 여지가 아직은 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기도 한다는군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상회담은 당장 어려우니까 대화 파트너로 이른바 G1파로 알려진 이낙연 총리가 나서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상돈 의원을 유한울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에 들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일본 의원들이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이상돈 의원은 전했습니다. 공식적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아마 이게 이제 일본 여론에 또 한 번 큰 불을 지르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정상회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서도 일본 의원들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게 아니며 대화 상대로는 이낙연 총리가 괜찮다는 말도 했습니다. 지나가는 것 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지금 대통령이 일본 갈 거야? 아베가 한국에 올 거야? 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억을 보지도 않는데. 사실상 카드는 총리밖에 없어. 미국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 나서지 않으려 했다는 현지 분위기도 이 의원은 전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인 입장에 한일 간에 빨리빨리 해결하는 걸 기대하는 거지. 미국이 앞장서서 공식적인 매제에서는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공유된 글과 현지 언론 보도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 일본 네티즌이 지난주 토요일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일본인인 친구가 서울역 근처에서 한국인 남성 6명에게 둘러싸여서 문매를 맞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지금까지 9,000건 넘게 공유가 됐고요. 일본 커뮤니티 내에서도 화제가 됐습니다. 한 일본 블로거는 드디어 우려했던 일이 서울에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이라면 최근에 한일 관계도 그렇고 좀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입니까? 네, 저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서울역을 담당하는 서울역 파출소에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 사건 접수된 것 없고 근처 다른 날짜까지 찾아봤지만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도 접수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어 서비스도 제공을 하는 서울역 관광정보센터 역시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자국민 사건이니까 혹시 주한 일본 대사관도 알지 않을까 알아봤습니다. 일본 대사관 관계자는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아마 공유가 됐을 것인데 듣지는 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은 이 폭행 사건 아직 사실로 볼 근거 없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글을 쓴 당사자한테는 확인을 해봤습니까? 네, 저희가 온라인으로 연락을 취했는데 아직 답변은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글쓴이는 다른 네티즌의 질문에 증거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일본인 시청자가 제보를 한 거라면서요? 네, 도쿄에 살고 있는 일본인 한 시청자가 저희 팩트체크팀에 팩트가 뭐냐 알아봐달라,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두 나라 사람들이 서로 감정 상할 만한 이런 내용이 아무런 검증 없이 퍼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유스케 씨하고 이가혁 기자가 직접 통화를 한 건가요? 네, 제보자 유스케 씨가 다행히 한국 생활을 오래 해서 한국말이 매우 유창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거는 저희가 일본의 현지 언론 매체 보도도 좀 논란이 있었다고 전해드렸잖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난 24일자 서일본 신문이라는 매체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불매운동, 한국 사람들의 속마음, 일본 맥주 지금은 참아 이런 제목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이 서울 분위기를 소개한 기사인데요. 내용을 보면 일본 맥주 매출이 줄긴 했지만 불매운동을 차가운 눈으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내용도 보이고 또 사실은 일본 맥주를 사랑하지만이라는 말도 보입니다. 문제가 된 건 중간에 나오는 인터뷰 멘트입니다. 서울에 사는 28살 회사원이라는 사람이 편의점에서 사는 건 눈치가 보여서 일본 술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세법상 일부 전통주는 물론 구매를 할 수 있지만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술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인터뷰 아니냐, 우리 네. 불매운동 조롱하려고 이런 날조 기사 일본 언론이 쓴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인터뷰가 정말로 가짜로 쓴 건지 아니면 사실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이 인터뷰를 한 당사자 시민까지는 저희가 접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서일본 신문, 이 서울지국을 통해서 이 신문사 쪽의 입장은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한국 법상 온라인 술 구매가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 쇼핑몰을 통해서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으로 일본 술을 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사에선 구매 대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지만 인터뷰 당사자 말 자체가 인터넷에서 사고 마시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대로 기사에 넣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